네, 그러고 보니까 참 6월 29일이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었던 날입니다. 1987년이 6.29 선언이었고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2002년 6월 29일이 제2연평해전이었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저희가 조금 전에 짚어봤고, 오늘은 삼풍백화점 붕괴 소식을 처음 보도했었던, 그때 아시는 대로 저희 YTN이 특종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 보도했었던 취재 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봉소방서 구조대장이었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첫 생존자 구조했었던 최명석 씨를 구조했었던 경광숙 당시 구조대장, 그리고 저희 YTN의 이상순 기자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당시 상황 회고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20년 딱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십니까, 대장님은? 저는 그 당시에 그 구조 못한 여자분의 목소리로 인해 가지고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마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때로는 너무 이제 심하게 고통스러울 때는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도 때로는 있고요.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기에 못 잊으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 구조 활동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 대원이 그 여자 목소리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그 여자 목소리를 일단 확인을 하는데 그 확인하는 위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휘본으로 연락해서 한 20여 명의 구조대원을 더 추가해서 구조 활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첨단 장비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네. 그 위치 파악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그 위치가 제일 가까운 쪽이 아무래도 잘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라비아 숫자를 실 테니까 제일 잘 들리는 쪽을 숫자를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했습니다. 그래도 일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께서요? 예, 그래서 일본 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주변에 혹시라도 그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 조치를 하면서 이렇게 구조 활동을 임했거든요. 한 1m 정도 파고 들어가서 또 다시 확인을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반대쪽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시루떡처럼 그 어떤 백화점 내부에 판매 상품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그 소리가 잘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은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 파악하는데 어려웠던 게 또 그래서 못 구하셨군요, 결국. 예, 연기가 너무 많이 난다고 숨을 못 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제가 힘들었던 부분이 살려달라고 했던 얘기거든요. 예.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구조대원들이 살려달라는 그 요구조자의 목소리를 듣고도 그 당사자를 살리지 못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고 큰 죄책감 아닌 죄책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을 고생을 했습니다. 예, 그 소리를 잊지 못하시는군요. 계속해서 그 소리가 울리면. 참 20년이 지났지만 다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됩니다. 아마 평생을 두고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때 이상순 기자가 국내 국외를 통틀어서 처음 그 현장을 봤고 최초로 보도한 기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처음에 알게 되신 거죠? 당시 제가 5월 1일 그해 5월 1일에 입사한 촌현명 기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 이제 처음 출입을 하면서 취재를 하게 됐는데요. 그날이 마침 가정법원장실에 취재 기자들이 모여서 그 달에 가정법원 판결문을 보고 취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이 아마 6시 정도, 오후 6시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전부 이제 판결문을 보고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백화점이 무너졌다고 그래서 그 가정보원장실에 있던 층에 복도의 끝에 삼풍백화점 볼 수 있는 창이 있었어요. 끝까지 가면은. 예. 그 창을 이렇게 달려와서 보니까 그 건물 두 채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한 채가 없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회사에 전화를 해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현장으로 갔습니까? 이제 처음에 회사에 제가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하고 보도를 했을 때는 삼풍백화점 반이 날아갔다고 제가 정확하게 보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참 무슨 일이 아닌데. 예, 무너졌다고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를테면 폭발 사고나
당시 일부에서는 뭐 테러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때 유난히 가스 폭발 사고가 그 전에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대구에서도 예, 있고, 예, 아현동에서도 예, 있었고요.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전화를 해서 일보를 저 보도를 한 이후에 현장에 가봤을 때도 예. 그 건물 잔해라든가 뭐 백화점에 있던 물건들이 길 밖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을 현장에서 봤을 때는 폭발 사고인 듯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갔더니 어떤 상황이던가요? 그때 아직 구조대도 도착하기 전이었죠. 네. 무너진 지 아마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갔을 때가. 예.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생존자분들이 건물 잔해에서 뭐 먼지를 뒤집어 쓰고 피투성이가 돼서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말하자면 뭐 전쟁터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 기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순 기자 다음으로 현장에 도착한 기자였거든요. 아, 예. 그날이 그 사상 최초의 지방선거 서울시장을 민선으로 뽑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순 시장이 그때 당선돼서 서울 지하철 공사를 방문한 방배동에 있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취재를 갔다가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단다. 라고 해서 차를 막 경광등을 켜고 가는데 이렇게 돌아왔는데 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백화점이 멀쩡한데요? 라고 했더니 회사에서 이제 그 선배들이 무슨 소리냐고 이제 막 욕을 하는 그 소리가 들리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코너를 돌았는데 이쪽 벽만 있고 나머지가 그렇죠. 다 예. 없는 저도 그 충격적인 장면을 지금도 그 기억을 하거든요. 믿기지 않는 사고였죠. 예. 참, 그 대장님은 언제쯤 어떻게 소식을 듣고서 현장에 도착하신 건가요? 네, 저는 그날 이렇게 휴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 업무 관련 그 책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자료 수집차 교보 빌딩에 그 시간에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업무용 그 삐삐가 그 무선 호출기가 막 이렇게 뭐 정말로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전화를 해봤더니 사무실에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에 이제 출동 지령을 받고 대원들은 다 출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네. 전화를 안 받았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본부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본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삼풍백화점이 붕괴돼서 지금 구조 비상출동이 걸렸다.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빨리 그 현장으로 출동하라고 위치를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보 빌딩에서 광화문에서 그쪽으로 가려면 이제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를 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광화문 지하차도를 건너 넘어와서 택시 잡기 위해 서 있는데 동아일보사에 취재 차량이 사이렌을 치면서 나오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이분들도 가는구나. 현장에 가실 것 같다 하고 중간에 차를 막았죠. 차를 막고 혹시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으로 가시느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저 구조대장인데 현장에 빨리 가야 되는데 괜찮으시면 저 좀 탑승시켜서 현장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취재 차량에 탑승하고 나서 정말로 그분들 빨리 가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거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하셨어요. 예. 뭐 신호 그때 뭐 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급박한 거고 또 그 기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보도에 대한 거를 신속하게 보도를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네. 빨리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세대들은 사실 삼풍백화점 그러면 사고 난 데로만 아직 그때 어떤 데 곳이었는지 잘 모르거든요. 삼풍백화점이 그 당시로 치면 어떤 정도의 백화점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도 이제 서초동에 법원과 검찰 취재를 다니면서 이제 지나다니기만 했지 자주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 당시에 가장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부티크 백화점이라고 하죠. 고급 백화점이었었어요. 고급 백화점, 네. 나중에 사실이지만 그 매출 규모로도 롯데백화점 다음으로 가는 그런 큰 규모였다는 사람 나중에 알았죠. 그랬군요. 예. 그런 백화점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더 어떤 면에서 이제 더 충격이 큰 그런 면이 있었던 거죠. 그때 며칠 동안 현장에서 구조 활동하셨습니까? 저는 현장에서 사고 그 당시에 제 복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보 빌딩에서 양복 차림이었거든요. 예. 그 상태로 들어가서 저희 차량이 와서 이제 그 어떤 활동복을 갈아입고 29일 만에 이렇게 철수를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29일 동안 현장에서 숙식을 하셨습니까? 네.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 25일 정도 돼서 사실상 구조 활동에 대한 거는 모든 거는 상황이 종료됐어요. 그러는데 그 한 4일 정도에 대한 거는
그 유가족들 또 실종자 그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들의 가족들이 저희들을 철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된다. 다시 한번 좀 더 확인해달라. 그 실제 사실상 확인할 게 없을 정도로 다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한 4일 정도 더 현장에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 뭐 기자들도 이상순 기자도 그러고 뭐 거의 한 달을 거기서 계속 뭐 숙식하다시피 했을 텐데요. 그때 취재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현장이나 잊지 못하는 순간들이 이 기자는 어떤 것인가요? 일단 그 제가 그 붕괴 사고 직후에 현장에 갔을 때 제가 그때 그 기억에 남는 분이 지금도 이제 그 장면이 눈에 선한데요. 예. 어느 여자분이 아마 삼풍백화점에서 일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허옇게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나오시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 사고가 워낙 컸으니까. 그렇게 뛰어나오시면서 울부짖던 게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고요. 예. 당시에 저희 YTN 같은 경우에 그 공식적인 개국이 5월 1일 날 개국해서 한 달 반 정도 만에 아마 그 당군일의 가장 큰 사고를 방송을 하고 또 현장에서 제가 취재를 했던 기자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삼풍백화점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도 많은 기자 개인으로도 경험을 쌓았고 또 그 나름대로 유가족분들이나 또 저희가 그 다른 방송사들과는 달리 거의 한 달 이상 특보를 저희가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유족들이라든가 또 관계자분들이 저희 뉴스를 보고 또 그 사고 수습이나 또 그런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측면에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유족들이 모여 계신 데가 서초구청이었나요? 어디 강당 같은? 구청도 있었고요. 예. 당시에 이제 현장에 바로 근접한 그 본부는 그 당시에 건너편에 삼풍 주유소가 주유소가 있었죠. 있었죠. 예. 거기에 본부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주로 저는 거기서는 거기 항상 그 YTN을 틀어놓고 왜냐하면 그렇죠. YTN 통해야만 소식을 그때 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접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 뭐 의지하셨던 저희가 지금 저희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랬었던 것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대장님께서 그때 최명석 씨 그때 오랫동안 있다가 11일 만에 구조됐었던 최명석 씨를 구조하셨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듣기 전에 지금 오늘도 삼풍 그 현장에서 추모식이 열렸는데 오늘은 그 메르스 여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쓸쓸한 20년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잠깐 현장 상황을 들어보고 그리고 다시 최명석 씨 구조 당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차유정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제 뒤편에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탑이 있습니다. 이 위령탑과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비석 근처에는 작은 꽃바구니들과 화환들이 놓여 있는데요.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주년을 맞아 이따금씩 유족들이 찾아와 조용히 꽃을 내려놓고 묵념했습니다. 일부 유족들은 20여 년 전 기억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위령탑 앞에는 추모 행사를 취소한다는 현수막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요. 매년 유족과 부상자 및 생존자 500여 명이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는 추모제를 열었지만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이마저도 취소된 겁니다. 대신 오전 11시쯤 유족들 20여 명이 모여 조촐한 추모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족들 간의 의견 마찰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30여 분가량 추모식이 끝나고 지금은 꽃바구니들만이 외롭게 위령탑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점차 잊혀져가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지만 끊이지 않는 대형 사고에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래저래 조촐하고 쓸쓸한 추모식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민의 숲 공원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네, 삼풍 사고를 떠올릴 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세 사람, 당시 청년이었던 박승현 씨, 유지환 씨 그리고 최명석 씨 이 세 사람의 극적인 구조 소식. 그 소식이 참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최명석 씨를 구조한 분이 바로 저희가 오늘 초대한 경광수 구조대장입니다. 그 당시 상황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처음 아시고 어떻게 해서 구조를 하시게 된 겁니까? 네, 저희들이
구조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포지션들을 그 지역적인 섹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1시간 전에 그 다른 타 구조대로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인계를 받고 예. 현장을 수색을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저희 대원이 이거 대원하고 제가 이격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예. 떨어진 이유가 대원들이 활동하는데 위해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서 있으면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일정 거리를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원이 그러더라고요.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빨리 현장으로 와달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람의 그 위치는 확인이 안 되는데 네.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잘 들리시냐고 그랬더니 잘 들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최명석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구조 활동을 시작을 할 건데 혹시라도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어떤 위험 요인이 생긴다 그러면 소리를 질러서 알려달라고 예. 하고 이제 그 지휘본부로 연락을 했죠. 생존자 발견, 구조 활동 시작할 테니까 전 그 중장비에 대한 거를 작업을 중지를 해주시고 인력을 투입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인원이 어차피 그 중장비 작업은 그 상태에서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위험하니까요. 네, 생존자의 직접적인 위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였는데. 당시 화면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갑자기 11일 만에 바깥으로 나온 것이니까 이 눈이 그 손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눈을 가리는 거죠. 얼굴 네, 가리는 그렇습니다. 거죠. 햇빛을 보기 전에 예. 뭐 11일이라는 많은 시간 동안에 햇빛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눈이 햇빛을 보게 되면 시력에 그 큰 저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타월로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조하는 순간 최명석 씨가 뭐라고 무슨 얘기를 하든 혹시 그런 뭐 기억나시는 뭐 게 있어요? 특별하게 뭐 이렇게 본인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셨던 건 아니고요. 자기 그 나이와 내가 최명석이라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또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였군요. 11일 네, 동안. 그렇습니다. 일단 뭐 특별한 부상도 없었고요. 아. 또 아마 그분이 그렇게 말짱하게 생존에 어떤 저유인이 없이 생존할 수 있었던 거는 최명석 군 아버님이 아버님께서 봉사활동 사고 난 다음부터 계속 그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셨더랬어요. 그러셨습니까? 예. 예, 그분이 참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당신의 아들 생사도 모르는데 거기서 봉사를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예. 아니죠. 그래서 당신께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서 봉사활동 하면서 내 아들의 시신이라도 구조대원들이 찾아주면 예.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부딪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분뿐만이 아니라 또 어머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봉사활동 같이 거들기도 하시고 그랬던 그렇군요. 것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기자들도 현장에서 그 와중에서 그 소식을 듣고 뭐 다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생존자가 있기를 다들 희망은 했지만 과연 생존자가 있을까 다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참이었습니다. 네, 최명석 씨가 그렇게 생존해서 나오고 그래서 다들 많이 놀랐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야말로 기적이죠. 근데 그야말로 기적이기 때문에 몇 분만이 그 현장에서 살아나오셨다는 게 네. 지금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저 그 뒤로 이제 이틀 지나서 유지환 씨가 나왔고 네. 또 나흘이 지나서 박승현 씨가 네, 그렇습니다. 나왔고요. 네. 그 최명석 씨는 혹시 그 뒤로 만나보시거나 연락을 하셨습니까? 예, 최명석 분은 아버님 하고 같이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더랬어요. 예. 그래서 당신의 어떤 삶에 대한 생존을 생존하게끔 해주신 거에 대한 고맙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구조대원들하고 또 사실상 희생된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예. 그래도 한 분이라도 이렇게 돌아오실 수 있는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는 큰 보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사실 그 2003년도에 저 때부터 8년 지나서 최명석 씨를 한번 직접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큰 건설회사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건설 현장으로 찾아가서 만났었습니다. 그때 제 느낌은 아주 반듯하게 잘 성장을 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러나 인터뷰는 아주 간곡하게 고사를 했었고 지금은 잘 지내는지 뭐 혹시 소식은 못 들으셨죠? 저도 뭐 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소식만 알고 있고요. 아마 본인은 그 기억 자체를 떠올리는 게 원치 않은 일일 거라는 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예, 이 세 분이 아마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또 존중을 하고 그냥 이렇게 놓아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사고를 겪은 지 20년이 됐는데 그 뒤로도 많은 사고들이 또 계속해서 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과연 달라진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 기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뭐 저희 이제 그 기자 입장에서 이런 그 사건 사고를 늘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늘 이제 저희가 늘상 기자로서 입에 달고다 뭐 기사를 항상 쓰면서 쓰는 말이 인재다. 이런 말들을 항상 쓰면서 다음번에는 이런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했는데 가장 최근에 그 세월호 참사까지 인재란 말 지금도 쓰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리 사회가 바뀐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모두를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뀐 게 사실 뭐가 있는가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 대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꼭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당부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재난이나 아니면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거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예. 그런데 문제는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그렇게 변화 또는 아니면 개정이라든지 법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고가 남의 사고라고만 생각을 하고 당신이 닥칠 수 있는 사고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내 사고라고 하면 또 내가 닥칠 수 있고 내 가족들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과연 놓칠까요?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조금 더 안전에 대한 거를 관심을 가지고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내 기업인으로서의 그 직원들에게 대해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은 확보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하실 말씀 짧게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그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과연 이 적절한 책임을 물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 이 대표적으로 이준 전 회장이죠. 이준 회장 같은 경우에 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해서 4가지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을 1심에 선고받았다가 나중에 7년 6개월로 감형돼서 그 정도는 보역하고 나왔는데 사실 이게 그 당시에도 법감정과는 거리가 먼 처벌 수준이었고요. 이런 면에서 일단 이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곱씹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증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